이현석입니다. 지금 장황하게 소개를 해서 좀 연구스럽습니다만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한 50년 살다 보니 흰머리만 하얗게 나왔습니다. 해놓은 것도 없이 이렇게 대접을 받아서 미안한 점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오늘은 AI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다만 AI든 아니면 그냥 인터넷이든 이런 것을 활용해서 문학에 접목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또는 AI라든가 또는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문학 발전을 위해서 주요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활용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AI나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 그 함몰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우려를 씻으면서 우리가 잘 주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으면 문학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릴리시즘이라는 겁니다. 그 릴리시즘이라는 이 향토주의라든가 향토색이라든가 그런 것, 그것은 바로 나 다음, 우리 다음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오늘은 우리 충청도의 그 작고 시인들 중에서 작품을 제가 10편을 뽑았습니다. 그 10편을 같이 공부하면서 낭독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히 드릴 말씀 중에 하나는 저희 그 문학적 자문이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문학은 이렇다. 이래서 문학은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학은 역사 이래 예술적의 으뜸으로 자리매김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게 앞에 오면 우리가 그런 문체를 두괄식이라고 합니다. 앞부분에 중요한 게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들이 뒤에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아름다운 서정을 노래하기도 했으며 우리나라는 특히 서정시가를 가장 뭐라고 그럴까 가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김소월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보니까 시인, 신앙송가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서정시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시의 수준을 가늠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보면 첫 번째이기는 한데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회 여러 분야의 아픈 것을 어루만지기도 했고 사회가 부정부패로 흘러간다든가 독재로 흘러간다든가 그럴 때에 문학이 앞장서서, 즉 펜이 앞장서서 갈 길을 밝혀주기도 하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문학이고 탕문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는 과거에 문학이라고 했는데 주로 이 문학은 간단한 시를 말하는 것, 한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논설문과 같이 주장하는 글 또는 주장할 수 있는 글, 그런 것을 주로 만들어서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학은 질풍노도가 되어 세상의 어둠을 쓸어내기도 했으며, 그렇죠. 정말로 어떤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을 쓸어내고 다시 새로운 세상이 되게 그렇게도 만들었습니다. 새벽을 노래하는 닭울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예시, 예언, 이거는 다른 것에 비해서 앞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앞서는데 우리가 문학 이야기할 때 가끔 게오르기가 말한 것을 많이 인용합니다. 시는, 그리고 문학은
잠수함의 토끼다. 그런 얘기를 그분이 썼습니다. 왜 잠수함의 토끼라고 했느냐 하면 잠수함에는 물속에서 오래 있으면은 공기가 나빠져서 토끼가 시름시름 앓거나 토끼가 죽거나 그러면 사람도 죽게 된 마련이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잠수함 환기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즉 공기의 질이 나쁘고 좋은 것을 체크하고 그것을 알아내고 그것이 잠수함에서 기르는 토끼가 있는데 우리 이 세상도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고 슬픈 이야기도 있고 또 정말로 힘든 세상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제일 먼저 문학이 앞장서는데 충청권에 있는 시인들 중에서 그래도 1930년대, 20년대부터 소설과 시와 희곡을 쓴 연속극 같은 것도 쓴 그런 우리 충청도 분 중에 한 분이 누구? 심은 선생님이시죠. 심은. 그렇죠? 당진의 그 필경사에서 이렇게 상록수도 쓰시고 그랬다 해서 당진 거의 대부분 가보셨겠죠? 이 시는요,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는 세계 조항시의 대표 작품입니다.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해마다는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심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든가 십자가라든가 이육사의 작품, 이상화의 작품, 한용운의 작품 이런 분들이 작품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한 번은 심은 선생의 그날이 오면이 1등으로 이렇게 아웃스탠딩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게 뽑혀서 됐습니다. 근데 이 시는 원래는 앞에 8행 8줄 그 다음에 뒤에 8행 8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국에 보낼 때 번역을 해서 보냅니다. 번역을 지금은 이제 뭐 너무 번역을 잘하고 그러는데 옛날에 이렇게 번역을 할 때 번역하는 분이 16행 2행 이렇게 나눴어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도 좋고 강렬한 어떤 의지를 담고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밑에도 8행의 시였는데 6행을 앞에다 넣고 2행을 뒤에다 넣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요 시를 박지원 선생님 어디 가셨어? 우리 박지원 선생님께서 하겠습니다. 영역한 것은 읽지 않고 우리 한글로 된 것만을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심훈.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터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금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 저도 눈을 감겠소이다.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서오리다. 이게 너무 섬찟하고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저항시의 1등 작품으로 이렇게 뽑아서 언론에 옛날에 이렇게 언론을 장식한 게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조선이었겠죠. 그 당시는 우리 조선의 그 어떤 독립만 된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우리 멀지 않은 이웃에 사는 옛날 할아버지 한 분이 이런 작품을 쓰셨습니다. 물론 상록수라든가 그런 훌륭한 작품도 있지만은 이 시 하나는 정말로 신앙송에 나와서 어떤 사람 잘할 때 보면 막 진짜 막 쭈삣쭈삣하더라고요. 그렇게 절절한 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면 그 정호승 시가 있는데 요즘에 유명한 정호승 시인이 아니고 이 정호승 선생은 호가 호승이고 이름이 정영택인데 송강 정철 선생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조선시대에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분이면서 그 시조를 많이 쓰셨죠. 한시와 시조를. 그렇게인데 그분이 직계 후손입니다. 정송강 선생님이라고 할까요? 시조가 많으니까. 그분이 이제 그 세거지가 청천북도 충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대대로 내려온 그 세거지에 땅도 많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땅을 이 호승 정영택 선생이 이렇게 서울에 가서 문학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낸 책이 월간 조선문학이라는 책입니다. 그 월간 조선문학을 내는데 그 돈을 많이 내면 발행인이고 편집을 잘하면 편집인인데 이분이 주로 발행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6.25 때 일제시대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프롤레타리아 운동이 아주 강했습니다. 특히 문인이라든가 예술가라든가 학자들은 그 프롤레타리아 운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다 우익과 좌익으로 나누어질 때 좌익 쪽에 서 있습니다. 그래 이분도 6.25가 났는데 예술가 동맹에서 이렇게 그 평양으로 이렇게 전부 다 데려갈 때 열차를 타고 가다가 개성에서 예술인들이 타고 있는 열차가 폭발을 해서 비행기에서 이렇게 그래서 그때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이분께서 진 게 모밀꽃이라는 시집이 이제 한 1930년대에 나왔습니다. 그 모밀꽃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이분의 고향은 어디일까 하고 찾았는데 어디 고개 이름이 나오면 그 고개를 찾아서 어디 들판이 나오고 어디 강이 나오면 그 이름을 찾아서 찾아와 보니까 정영택 씨라고 충북 충주에 세거지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올해같이 가무는 해는 들에 가득 미물꽃이 피어나 가물어서 흉년이 들은 해 메밀을 많이 심는답니다. 수해를 입어서 물이 그냥 싹 쓸고 가면 거기 모래만 남아있는데다 메밀을 심는 겁니다. 가물어서 풀이 크지를 못하고 있을 때 비가 살짝 오면 메밀을 심습니다. 저도 우리 고향 공주도 그 산에서
메마른 곳에는 메밀을 심고 또는 어떤 콩을 심고 그러는 걸 봤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메밀꽃이 많이 피는 애는 마음이 가난하고 나라가 가난하고, 그렇죠? 이때는 사람이 마음도 정말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을 때 메밀을 심어서 그 메밀을 가지고 국수를 끓여 먹고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밀꽃이 환하게 핀, 요즘은 물을 잘 주니까 그런 거 아니고요. 옛날에는 정말로 자연 속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메밀이 아주 풍년을 들면 그 해는 아주 힘든 그런 해. 아마 그 끝날 때쯤에는 보릿고개도 넘어야 되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 글은요, 모밀꽃을 원본에 모밀꽃으로 되어 있어서 모밀꽃이라고 치면 지가 스스로 메밀꽃으로 자꾸 바꿔요.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해도 계속 바꾸고, 이런 꺽쇠 속에나 들어있으면 안 바꾸는데 그냥 문장으로 되어 있으면 막 바꾸더라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AI 일부 아마 그 잘못된 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박지원 선생님. 모밀꽃 저것은 올해같이 가무는 해는 들에 가득 메밀꽃이 피어나 메밀꽃이 많이 피는 해는 마음이 가난하고 나라가 가난하고 올해같이 목마른 해는 젊음이 가슴 가득 메밀꽃이 피어나 메밀꽃이 많이 피는 해는 마음이 가난하고 나라가 가난하고 하얀 메밀꽃을 위로해 주지 못하고 주머니 가득 하얀 비밀을 어루만져 주지 않아 몇 해만큼 한 번씩 들에 가득 마음에 가득 메밀꽃이 피어나기 위하여 날은 가물고 목은 마른다. 메밀꽃이 많이 피면 농민 또 우리 조선의 백성들은 모두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도 있어요. 이런 시에서 정말로 마음이 가난하고 나라가 가난하고 메밀꽃은 풍년인데 역설적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메밀도 메밀이라도 잘 되면 하기는 메밀묵도 해먹고 메밀국수도 해먹고 이렇게 살아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살던 시절에 농민들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또 국민들이 마음이겠죠. 그 다음에는 정은 선생님의 밀고 끌고라는 작품도 있는데, 이 작품은요 밀고 끌고는 그 일제시대 내지는 일제시대는 아니고 바로 6.25 직후에 쓰여졌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저도 이 밀고 끌고라는 작품 한 편으로 80페이지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시집의 표기와 교과서 표기가 약간 다릅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시인은 그냥 그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는데 교과서로 할 때는 조금 안 좋은 내용이나 저희 또 국가 시책에 잘 안 맞거나 시대가 조금 잘 안 맞거나 그럴 때 약간씩 바꿉니다. 조금씩 바꿀 수도 있고 저자와 상의하게 해서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책은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입니다. 그 나무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나무를 해서 지게로 쥐어다가 팔기도 했고 구름마로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여기는 그래도 이 집은 잘 살았나 구름마로 이렇게 실어 날른 것 같아요. 어떻든 가르치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이런 작품입니다. 그 뒤에 교과서에 있는 거는 빼고 그 앞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밀고 끌고 정훈
날랑 앞에서 끌게 엄닐랑 뒤에서 미세요. 한밭 40립길 시험시험 가세요. 가다가 지치시면 손만 얹고 오세요. 걱정 말고 오세요. 발소리만 내세요. 엄니만 따라오면 힘이 절로 난대요. 나무 팔고 갈재면 콧노래도 부를게요. 형은 총을 들고 저는 구루마 채장을 들고 형이 올 때까지 구김없이 살아요. 엄닐랑 뒤에 계세요. 전랑 앞에서 끌게요. 우리의 거센 길을 밀고 끌고 가세요. 이런 시가 이제 그 어떤 문학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하는데 아마 시대가 그 나무를 해서 팔아서 먹고 살고 하던 그런 시절, 그런 시절을 우리 정원 선생님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우리 정원 선생님의 시는 교과서에 여러 편 실려 있습니다. 중학교 정도의 수준에 맞아서 중학교 교과서에 여러 군데에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그냥 쭉쭉 하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유동삼 선생님은 혹시 유동삼 선생님 별명 아는 분 여기 있을까요? 박홍규 선생님. 예전에 세종대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사랑에 아주 정말로 그냥 뭐 예를 들면 그 둔산동에 햇님 햇님인가? 햇님 아파트라는 그 이름이 있는데 햇님이라고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뭐 교육청 시청에다가 말씀하셔서 교장하신 분인데 그렇게 하고 또 그 유등천이라고 하면 버드네죠. 그분이 버드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끝까지 주장을 해서 아파트 이름도 버드네 아파트라고 이렇게 하고 원천 초등학교도 샘머리 초등학교로 바꿨습니다. 무슨 원천. 예? 원천 초등학교. 원천 초등학교도 샘머리 초등학교. 우리 저기 박홍조 선생님이 그 샘머리 아파트 사시니까 그것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그렇게 한글 선양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말글 사랑이라는 단체도 만들어서 아주 처음에는 운영하시다가 나중에는 후배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시조를 또 많이 쓰셨습니다. 시조의 대저 지역에서는 시조를 그래도 이분만큼 열심히 쓰신 분도 없습니다. 그 뒤에는 훨씬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시조 신도로 나왔는데 그래서 요 앞에 할머니 말씀은 시가 아니라 그냥 시 중에 시조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는 우리 결의 입장에서 보면 시조라는 독특한 문학 장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동삼 선생님이 할머니 말씀이라는 작품을 써냈는데 발표를 하니까 교육부에서 편수관, 책을 만드는 사람들, 책을 편입하는 사람들이 그 이 시를 도덕교과서에 넣은 게 아니라 국어교과서에 넣었어요. 시조로 보면 국어교과서에 해당하고 내용으로 보면은 도덕교과서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한 동기간이 사이좋게 지내라, 뭐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글로 시조로 남겨서 그분의 산소는 논산하고 경계 쪽에 있는데 거기에 가면 그분의 이시조도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또 할머니 말씀 이거는 이경숙 사회 보신 우리 선생님이 한번 하시죠.
좀 쉬시고. 예. 동기간 한 몸같이 아끼며 보살피며 준 것은 있더라도 받은 은혜 잊지 말고 서로가 도와가면서 한결같이 지내라. 하루 종일 놀더라도 논표는 안 나고 동학 시간 책 읽으면 공부 한 표 금방 난다. 하물며 매일 힘쓰면 뛰어나게 되는 법. 남의 것은 집 건물로도 어려운 것이란다. 폐 안 되게 살아가기 쉬운 일 아니란다. 신세를 지는 것보다 보태주며 살아라. 나 하고 싶은 일은 암만 해도 표 안 나고 남 위해 하는 일은 작은 것도 표가 난다. 남들을 이롭게 하면 나도 빛이 나는 법. 하여튼 이렇게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려서 그 작품은 그 나이 또래 그 당시에는 아마 한 8, 90만 명 정도가 아닐까. 그 사람들은 전부 이 글을 공부하고 아마 초등학교를 졸업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에서 또는 전국에서도 눈물이 시나면 그 모르잖아요. 그 우리 같이 대전에서 이렇게 살면서 시를 사랑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전공으로 하지 않는 분도 이 박용래 선생은 알아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박용래 선생님의 시비는 봉은산 사정공원에 있는데요. 거기에는 저녁눈이라는 시가 딱 넉 줄짜리 시입니다. 길지도 않아요. 딱 넉 줄짜리 시를 세로로 이렇게 음각을 해서 있는데 이분이 강경상고를 나오고 강경상고가 옛날에는 무지하게 센 학교였답니다. 거기서 조선은행인가 하는데 그 은행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은행원이었는데 나는 시를 쓰겠다. 그래가지고 사표를 내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저 북쪽에 있었는데 남쪽으로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사립중학교 호서중학교라는 그쪽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그 시를 가르쳤어요. 그 호서중학교라는 사립학교인데 거기는 그 학교는 정훈 선생이 이렇게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분은 그냥 울어요.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서 혼자 직접 1대1로 이렇게 만나서 술을 먹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은사님도 시인이셨는데 임감희 선생님이라고 곧이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분이 술친구예요. 서로 술친구라 우리 임감희 선생님은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차가 있으니까 야 어디 가자 그러면은 모시고 가서 그분하고 두 분은 술 드시면 그냥 나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듣고 얘기하다가 듣고 혼내키면 혼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시를 짓다가 자기가 이렇게 줍니다. 그 메모에다 이렇게 쓰다가 야 하고 깜짝 놀래요 자기가. 왜요? 그러면은 한 줄 쫙 읽으면서 야 슬프지 않냐? 안 슬픈데요? 야 이거 정말로 이거 나니까 이거 쓰는 거 아니냐? 저도 쓰거든요. 이러면 이제 그분이 그냥 그 당시에 그 후배들한테 뭐가 유행이냐면 너 시를 정말로 끝까지 쓸래 안 쓸래 이렇게 다짐을 주는 걸 좋아했어요.
박용래 선생님하고 김정수 선생님이라는 분이 그걸 잘해요. 술을 한참 먹다가 넥타이를 그냥 싹 잡아당기면서 너 정말 시 끝까지 쓸래? 그러면 끝까지 씁니다 하면은 좋아 하고 넣어주고 모릅니다 그러면 몰라 하고서 더 잡아당기고 막 목숨 걸고 하라는 그런 뜻이었답니다. 그러니까 한 어른이 후배들한테 하니까 그 후배들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도 몇 번이나 그냥 막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뭐 아니 이거 써봐야 하는 거지 뭐 죽을 때까지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도 하고 그러다가 많이 혼돈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박용래 선생님이 사시던 데는 서대전 사거리에 있습니다. 서대전 사거리에 있는데 그분이 집이 청시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오코로 거기가 이렇게 주차장으로 바뀌었어요. 주차장으로 바뀔 때 그분이 박용래 선생이 살던 은거지라고 해서 거기에 조그만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동이 오류동이라 박용래 선생님이 거기서 사시면서 오류동 동전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것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건 짧은 건데 짧은 시를 하관이라고 했는데 하관은 사람이 죽어서 내려놓는 걸 하관인데 죽은 것을 다 그렇게 하고 우렁 껍질은 우렁이 죽어서 껍질만 남은 거죠? 그죠? 예, 그거하고 이제 죽은 것을 이제 하관하고 또 기러기 떼라든가 오리나 이런 기러기는 오리 종류죠. 오리 종류인데 걔네들이 와서 우렁이가 있으면 다 잡아먹고 미꾸라지 우렁이를 잡아먹고 그랬답니다. 그런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박지원 신앙송을 해주세요. 하관 박용래 벽갈이 거친 논두렁 남은 발자국에 뒹구는 우렁 껍질 수레바퀴로 끼는 살얼음 바닥에 지는 햇무리의 하관 선상에서 온다 첫 기러기 때.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용래 선생님의 또 특징은 시가 10행 내외입니다. 10줄. 가끔가다 어디 신문사 뭐 2주년, 10주년 이런 그런 축시를 쓰실 때는 조금 길게 쓰는데 일반적으로 서너 줄 내지는 10줄 요런 정도로 썼습니다. 이것도 그런 정도로 이렇게 단형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성기 선생님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 예술가의 집을 지나가 본 사람. 예술가의 집 뒤쪽에 가면 한성기 선생님의 시 역이라는 시가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한성기 선생님은 대전사범학교 습자 선생이었습니다. 습자 선생님이라는 것은 붓글씨 선생님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시를 쓰시고 제자들을 많이 길렀습니다. 대전에서 제자들을 기른 것으로 거의 원로들 중에서는 아마 제일 많지 않을까. 물론 저보다는 훨씬 적지만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거는 역은 역인데 일반적인 역은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역이라는 시는 잘 안 짓더라고요. 어떤지 앞에다 뭘 붙여요. 뭘 붙여요? 대전역? 안동역? 그게 아니라 간이역. 간이역은 아주 급행열차는 서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뜨무닥뜨무닥 그 시골스러운 데에 있는 역을 간이역이라고 하는데 조금 을신연스럽잖아요. 기차도 얼마 안 다니고 사람도 얼마 없고 거기에다가 또 가을철에 코스모스라도 이렇게 하늘 필 때면 좀 향수에 젖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기서도 이 시는 조금 넓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가까워지고 조금 가까워져서 또 더 가까워지고 그러다가 끄트머리 나로 귀착이 됩니다.
마지막에는 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역 한성기 푸른불 시그널이 꿈처럼 어리는 거기 조그마한 역이 있다. 역이 하나 있다. 빈 대합실에는 의지할 의자 하나 없고 이따금 급행열차가 어지럽게 경적을 울리며 지나간다.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아득한 선로 위에 없는 듯 있는 듯 거기 조그마한 역처럼 내가 있다. 시가 좋은 그 다음에 넘기면 임강빈 시인입니다. 임강빈 시인을 설명할 수 있는 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 그래요.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강빈 선생을 옛날에는 충청도의 선비다. 아주 순수시를 쓰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선비 기질을 타고난 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조금 강하게 쓴 시가 몇 가지 있는데 버들강아지하고 목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버들강아지는 이제 봄에 이렇게 새우미 돋을 때에 버들강아지가 이제 그 시냇가에서 피어오르기도 하고 겨울을 이기고 먼저 피어나는 버들강아지. 그 다음에 그 목련은 그 일찍 피고 또 그냥 하얗게 지는 게 우리 조선 사람들이 성격하고 그 비슷한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교도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 문이 열리는 것은 봄이 오는 것과 그 뒤에 연결이 되고요. 또 그 얼음 밑으로 이렇게 버들강아지가 막 이렇게 살아나는 것, 그것이 교도소 문을 열고 나오는 죄수의 모습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아주 그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쓰셨다고 합니다. 같이 네. 버들강아지 임강빈 교도소 철문이 활짝 열린다. 드르륵하는 금속성 웅성대는 사람들 막혔던 시간이 일제히 쏟아진다. 오랜 만남의 포 자유를 호흡한다. 난사하던 햇살이 높은 단벽에 꺾여 돌아간다. 정지된 시간이 살아나는 한 컷의 스케치 얼음 밑으로 흐르는 물소리 배움으로 깐다. 시냇가 부푼 버들 강아지. 한 컷의 스케치, 네. 한 컷의 스케치까지가 교도소 그쪽 이렇게 문을 열고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얼음 밑으로 흐르는 물소리, 배경음악이겠죠? 배경소리, 배경음악으로 깐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지금 얼음에 진짜 그 봄에 가면 그 또랑에 버드나무가 이렇게 얼음과 함께 이렇게 그 말하자면 얼음 속에 아직 있는데도 거기서 버들강아지가 이렇게 나오고 그럽니다. 김명배라는 분은 천안문인협회 일대 회장을 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골고루 했느냐면 우리가 시를 골고루 배우고 또 나도 앞으로 이렇게 이와 같은 시를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자격을 가지고 또 마음을 가지고 글을 쓰시라고 해서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초대는 뭐가 초대냐면 저승에서의 초대입니다. 저승에서 나를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아름다운 초대라고 하고 이분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정말로 이 시와 같이 돌아가셨습니다. 말하자면 아침 식사를 하고 차 한 잔을 마시다가 서늘 안에 하면서 침대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냥 침대에 앉아서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이게 그런데 이거는 그 훨씬 전에 써서 6호 시집 원고로 남겨놨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시집을 만들면서 그래서 책 제목도 시집 제목도 아름다운 초대로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모님이 좀 남겨놓은 유품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시비를 하나 천안에 있는 순천향병원에다 시비를 하나 세웠는데 거기에 제목은 책을 읽고 있는 아내, 즉 자기에 대한 시를 골라서 제가 이렇게 시비 만드는데 나는 더 좋은 시도 많이 있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이게 제일 좋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책을 읽는 아내, 그 남편이 시인인 분이 계시면은 그분도 아마 앞으로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아름다운 초대. 김명백. 저녁밥 잘 먹고 친구 집에 마실 가득 갔으면 싶습니다. 폐가 안 된다면 한 열흘쯤 뒤에 이웃에게 엽서나 보내며 어떨지 싶고 고맙습니다. 반갑게 맞아주는 아름다운 초대. 눈물 방울 만한 영혼 하나. 거기 어디 쉴 곳 없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반갑게 맞아주는 아름다운 초대. 그 저승에서 이제 초대를 하면 눈물 방울만한 내 조그만 영혼 하나, 그 저승 어디에 쉴 곳 없겠습니까? 아름다운 초대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죠? 우리가 어떤 이런 데서 죽음 체험 같은 것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관을 열고 거기에 들어가서 있다가 나중에 꺼내고 그러면서 반성도 하고 그러는 걸 봤는데 그때의 심정도 이런 거나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조남익 선생님은 대전군인협회 1대 회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부여가 고향이라서 부여에 대한 시도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부여가 그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의 그 백제가 망하고 나서 그 백제의 15만 2천 호라고,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당신이 세봤어?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대답 못할 거예요. 아비규환 속에서 7주야 7일 낮 밤 동안에 이렇게 불이 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참고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말이 그 끝에서 두 번째 연, 성난 솔개의 꼬리 치미도 있어. 치미는 기와집을 이렇게 지붕 용두레인가 뭐를 있으면 끝에 이렇게 세우는 거. 끝에 세우고 지붕 갖다가 또 끝에 이렇게 세우는 거. 끝에 있는 게 치미가 뭐냐면 그 솔개의 꼬리라는 뜻입니다. 그 솔개의 꼬리를 쫙 펴서 그 용마루 위에 이렇게 치미라고 합니다. 자, 여기 한자가 없네. 있어 바로 저기 있네. 조남이 사비성 15만 2천 호는 아비규환 속의 7주야를 잿더미로 불타고 있었거니 풀어놓은 당분이 포항 무도한 약탈과 사료, 전승의 제물로 짓밟히는 여인들은 쫓겨 낙화함에서 백제의 꽃으로 떨어지고 있었거니 처절하게 깨어지고 바스러졌어도 찬란한 문화의 한 숨결이 묻어 불바다 속에서 뛰쳐나온 백제 와당의 푸른 눈이여. 어느 것은 연화무늬, 어느 것은 인동문향,
성난 솔개의 꼬리 치미도 있어 1300년 흙 털고 다시 나왔네. 백제는 곰사가 무슨 핏빛 남았으랴만 역사의 씨앗으로 떨어졌다가 폐허의 사근결 해치고 눈부신 새싹인 양 흙 털고 다시 나왔네. 그래서 백제에서 나온 기와라든가 이런 와당 이런 것이 백제 그 부여 박물관에도 많이 있는데 그때 그것을 많이 모은 분이 그 백제 그 부여 문화원장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이렇게 간직하고 있던 것을 대전에 있는 한남대 박물관에 기증을 하고 그래서 또 부여의 유물이 한남대 박물관에서도 있습니다. 자, 넘겨서 한금산 시를 하겠습니다. 한금산 선생은 뭐 연세가 그렇게 많이는 안 되고 지금 아마 살아계셨으면 80, 한 3, 4세, 4, 5세 이렇게 되셨을 겁니다. 근데 그 한금산이라는 본인 이름보다도 한수산이라는 소설가가 바로 친동생이라 그분은 소개를 할 때마다 한수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동생 형인데 왜 나를 소개할 때 동생의 영이라고 하느냐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좀 지나서 사모님이 신앙송을 하시는 분인데 시는 안 쓰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한금산 문학상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억대로 내놓고 그래서 그 한금산 문학상 시조 동시 중에서 이렇게 시집을 낸 사람 중에서 그 잘 쓴 사람, 그것도 70살 안 된 사람, 그 사람들한테 상을 주고 그럽니다. 상금은 3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받고 싶은 분, 70대 안 되신 분, 그 책을 내신 분 있으면 해마다 한 명씩은 주십니다. 저는요 한금산 선생님의 시가 이렇게 참 그런데 이분의 시는 정말로 쉽고 그런데요. 이게 역설적인 김소월을 해도 죽어도 안 있는 물 흘리우리다. 그거는 아니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그런 얘기로도 되고 하여튼 역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꼭 그런 것 같아. 그냥 좋은 얘기가 쭉 나가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뭐 하여튼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도 같아. 다른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도 아마 데이트할 때 데이트할 때 또는 결혼해서 바로 아마 이런 시를 추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한금산 선생님이 아무도 몰랐으면 시를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지요? 각 1년, 2년, 3, 4, 5년까지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그 구절이 행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부분은 똑같이 다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무도 몰랐으면 한금산 오솔길 굽은 숲길에서 손잡고 걸었다는 것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그때 왜 그리 가슴이 두근거렸는지 호숫가 벤치에서 물빛같이 출렁이는 마음으로 안아준 것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왜 그리도 햇살이 밝았는지 숟가락 2개 냄비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마음만 하나가 되면 무슨 걱정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지난밤 밤 깊도록 소쩍 새우는 소리에 한잠도 못 잔 것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새소리가 그리도 가슴속 깊이까지 녹아 들어왔는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일부러 숨긴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고맙습니다.
쉽죠? 어렵지도 않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또 쓰는 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그만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금산 선생님의 이런 시는 내가 가져왔으니까 그렇지 지금 아마 있는 줄도 몰랐을 거고, 한금산 시인이라는 분이 그렇게 시집 10권이나 내고 대전에서 북고등학교 교장까지 했는데 아무도 몰라. 그래서 그 사모님이 안 되겠다. 내 남편은 내가 살려야겠다. 그래서 한금산 문학상을 만들어서 하니까 대전 문인들은 거의 다 책에 막 나와가 대전 문학이라는 데에 광고가 나오고 시상식 한 사진이 나오고 그러니까 조상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서로 받으려고. 그래서 여기도 또 부인이나 남편이 혹시 시를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도 돈도 많이 모아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는 또 이제 제 걸로 하겠습니다. 삶의 진실과 시적 진실인데 사는 것도 진실해야 되는데 고백을 하나 하면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강연할 자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우리 어부인께서 가끔 그런 시를 그렇게 썼는데 아는 사람 있어요? 당신이 알잖아. 그래가지고 저는 아내에 대한 시를 가끔 써요. 그래서 시집 낼 때 가끔 하나씩 이렇게 껴넣어. 그러면 그 시집은 잘 읽어. 안 읽은 것 같은데 끝까지 읽어. 그리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이면 또 자랑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떤 때는 깜빡 잊고 아내에 대한 시를 안 넣어. 그러면은 책이 이렇게 나왔는데 한 번도 이렇게 뒤지를 않아. 혹시 봤을지도 모르는데 뒤집어 놓지도 않아. 참. 그래가지고서 이거는 내 잘못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속으로 많이 반성을 하고 합니다. 그 안사람이 이제 또 하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당신의 그 시인으로 따지면 1급, 2급, 3급, 4급, 5급까지 있으면 또는 수미양가로 하면 어디에 당신이 해당될 것 같아요? 당신 점수를 매기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매겨보세요. 내 시가 내 배우자한테 나는 1등급이다. 또는 2등급, 3등급, 5등급까지 이렇게 있을 때 저는 몇 등급이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1등급. 1등급은 미안해서 못하죠. 2등급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2등급이냐? 또 내가 등단했으니까 3등급은 된 것 같고, 또 가끔 시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런 활동하는 걸로 보면 그 생활 점수가 조금 플러스 되면 조금 더 플러스를 조금만 해주면은 우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그걸로 못 봐주었습니까? 그랬더니 우에서 마이너스 1점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참 박해요. 그러니까 그 박한 것을 극복하고 시를 쓰고 또 노래를 불러야 되고 또 서예를 해야 되고 세상 예술가들이 그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면 그거는 정말로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요즘에 이제 한갑이 넘고 이제 70이 넘고 하면서 자꾸 저를 1등급 받고 싶었는데 어차피 못하는 거 2등급으로 2등급도 안 쳐주면 아이고 할 수 없어 3등급으로 이런데 정말로 내려가면서 슬프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우리 공주에서 대전에 올 때 고속도로에 거기 그
휴게소 봤어요? 공주, 충남 공주에서 이렇게 대전으로 오다 보면 오른쪽에 휴게소가 하나 있어요. 왼쪽에도 있고. 그죠? 거기에 제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온 사람들이 전화를 해줄 때 그때는 나도 이제 1등급인가 보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님을 위한 헌사 그것을 하고 정말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아는 공무원 출신이 정말 순직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신앙송환도 울더라고. 야, 그러면 저 시는 1등급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또 몇 군데 있는데, 그래도 살면서 아직 80도 되기 전에 12개 정도 있다. 그것도 뭐 내가 세운 거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세운 건 우리 아버지 산수유 받아 세울 때, 그거는 내가 세워도 되니까 세웠죠. 근데 다른 건 없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이렇게 마음에 스스로를 안타까워하면서도 스스로를 지키려고 생각하는 그런 거. 요즘에 저기 개심사 올라가는 데에 일주문이 섰어요. 한 5, 6년 됐어요. 그때 딱 올라가니까 새로 세운 거 처음 봤어. 그래서 들어갔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심심해서 서너 번 했어요. 바람은 불어서 낙엽은 날리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있은 시입니다. 일주문 앞에서 일주문에 드는 일은 비우는 일이다. 가벼운 바람이 드나드는 저 문을 지나면 불꽃처럼 흩날리는 자잘한 미움까지 지울 수 있을까? 가파른 길 오르면서 만난 바람이 가슴으로 스며든다. 세상에서 받은 생채기가 덧날 때마다 이를 옥물며 문심지를 씌우던 자화상이 무섭다. 고무신에 물을 채우고 올챙이 몇 마리 넣었지만 자고 나면 둥둥 떠다니던 나의 슬픈 아지. 그때 들리던 풀벌레 울음소리가 이명으로 여전하다. 얼마나 더 흔들려야 지울 수 있을까? 일주문을 들며 나며 순정하게 씻어내고 싶다. 흩어진 욕심의 그늘까지 찾아 지우며 길을 쓰는 바람이고 싶다. 좋습니다. 제 있는 창고는요, 제 시 중에서 이렇게 몇 개를 골라서 거기다 산문으로 써놓은 겁니다. 여기 시를 짓는 분들이 계시면 자기 시에 대한 시론도 한번 써보시기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여기다 이렇게 한 7, 8편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작품에 애정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저는 시인으로 등단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 꼭 부탁을 합니다. 정말로 시인이 되셨지만 겸손하게 사세요. 그러나 그 겸손은 당당한 겸손이어야 합니다. 시인이라는 당당함으로 좋은 시를 쓰셔야지 된다는 것. 그러나 또 제가 뭘 얼마나 잘 쓰겠습니까 하는 겸손함도 같이 구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강의는 잘 못합니다. 그냥 제가 시 10편 골라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바의 연가 리헌성. 뜨거운 가습도마저 성으로 띄워놓고 빗살 고운 바람을 마중하러 길을 찾네. 혼전한 사랑을 깨우며 천년 사는 저 눈빛.
하얀 잎은 맛도 좋지요. 배고픈 날 가만히 따먹었나. 엄마, 엄마 부르며